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주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영화, 특히 기생충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영화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생충을 보면서 제일 큰 의문을 가진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박소담 씨가 역할을 맡은 기정이 죽는데 왜 기정만 죽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을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온 책임을 물으려면은 당연히 아버지인 기택이 죽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어른으로서 역시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충숙이 죽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정 외에 오히려 그 집으로 가족들을 끌고 간 모티브가 된 기우가 죽어야 타당해 보이는데 그는 무려 산수경색에 2번이나 맞고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기정만 죽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기정은 꼭 죽어야 되는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기택, 기우, 충숙은 잘못이 없고 기정에게 모든 죽음에 트라우마를 지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봉준호 영화 전체를 둘러봤을 때 그는 언제나 이렇게 나약한 여성, 소녀, 여중생, 여고생을 죽였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은 봉준호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녀를 죽여서 극적 비극성을 담지하는 것.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소녀, 여중생, 여고생이 죽는 봉준호 영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는 아무래도 괴물일 것입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6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해 여름에 개봉한 괴물은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만 영화가 되었는데요. 이때 괴물을 둘러싼 엄청난 담론들이 발생했습니다. 반미 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담론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본 또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담론이 괴물에게 잡혀갔던 고화성 씨가 역할을 했던 현서가 꼭 죽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많은 네티즌들이 왜 굳이 현서를 죽였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현서는 죽고 현서가 보호하려고 했던 같이 괴물 입속에 있었던 다른 남자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현서가 죽고 그 남자아이가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남자아이를 강두가 키우는 이 상황이 영화적으로 맞는 것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봉준호는 소녀를 죽이면서까지 비극적 정서를 극대화했는가? 라는 의문이 그 당시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괴물보다 바로 앞에 찍은 살인의 추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여성들이 연쇄 살인을 당합니다. 그럴 때 관객들은 여러 여성들이 연쇄 살인을 당해도 그렇게 극적 비극성을 깨달을 수 없도록 영화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살인, 여중생이 죽었을 때, 극중 이름은 김소현이거든요. 그 여중생이 죽었을 때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김상경 씨가 맡았던 서태윤 형사가 김소현의 유사 아버지라고 할까요? 밤에 밤길 돌아다닐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학교에 찾아가서도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 부위에 밴드를 발라주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과학 수사를 주장했던 서태윤은 김소현이 살해당했을 때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박형규를 찾아와서 아주 심한 폭행을 하면서 범죄와 상관없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봉준호는 어린 김소현을 죽게 만들었을까?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범인의 시점에서 산골을 걸어가고 있는
곽서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곽서령이 인기척을 느꼈을 때 건너편에서 김소연이 걸어옵니다. 범인은 순간 둘 중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범인의 시점샷으로 김소연을 따라가면서 바로 그 다음날 되면 김소연의 시체로 영화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강두의 연인이었던 곽서령이 죽었다면 영화는 어떻게 결론을 맺었을까? 김소연의 유사 아버지인 서태윤이 비이성적으로 변한 상황과 달리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직감적이었던 박강두의 연인 곽서령이 죽었다면 영화는 완전히 다르게 변했을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봉준호는 자기가 원하는 극적 비극성을 더 극대치로 끌어올렸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 비판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봉준호 영화 중에 소녀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영화는 마더입니다. 마더는 여고생 아정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죽고 그의 시신이 건물 옥상에 걸쳐지면서 서스펜스 스릴러 형식으로 또는 미스테리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도준이 살인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요. 어머니는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진짜 살인범을 찾아서 이제부터 그 폐쇄된 지역을 거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고생이 왜 죽어야 되는가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고생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도준이 그 여고생을 죽임으로써 결국 어머니가 그걸 막기 위해 어머니마저 살인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극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시 제가 짧게 요약드리면, 결국 봉준호는 기생충에서만이 아니라 마더, 괴물, 살인의 추억, 이 모든 영화에서 가장 나약한 10대나 20대 초반의 여성을 죽임으로써 비극적 정서를 극대화했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서사법인가 또는 윤리적인 구성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봉준호 감독 영화 가운데 두 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먼저 설국열차를 보십시오. 남궁 민수는 궤도를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다 죽고 남궁 민수의 딸인 요나와 다른 흑인 소년만 살아남습니다. 이 영화가 기존의 봉준호 영화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소녀를 죽여서 비극적인 슬픔을 극대화했다는 이 영화에서는 소녀를 살림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다음 영화인 옥자로 이어집니다. 리자는 수많은 대주 중에 옥자를 구해서 다시 강원도 산골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봉준호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해피엔딩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봉준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소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공은 소녀이고 또는 소녀를 둘러싼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봉준호 영화는 가족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떤 슬픔 또는 극대치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봉준호는 죽음을 극대화해서 슬픔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소녀의 죽음을 사용했고요. 또 한편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한 여성으로서 소녀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영화에서는 소녀를 그리는 게 균질화되지 않고 저는 이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죽이는 거 살리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지금쯤 이제 해볼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냐면은 올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나서 아무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설국열차와 옥자에서는 소녀가 살아나고 그들이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영화들에서는 소녀를 죽이는데 결국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토리상의 필연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을 상대로 하는 영화는 비극적 영화가 절대 강세입니다. 그런데 외국 재난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소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440억을 들여서 외국 배우를 데리고 와서 영어로 만든 그런 영화는 결국 한국 시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식,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옥자는 아예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봉준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괴물 같은 영화를 가지고 넷플릭스를 두드리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봉준호의 어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선택지였고, 나쁘게 보면은 거대 자본에 타협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봉준호는 두 영화에서 극단화된 자본주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거대 자본 시장에 굴복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준호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봉준호 영화 안에서 서열을 매길 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두 표 어떻게 옥자를 가장 낮게 점수를 주는 이유, 그 다음 설국열차를 높지 않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봉준호는 연약한 소녀들을 죽이는가? 특히 많은 영화가 교복 입은 가장 나약한 여성 주체들을 죽입니다. 가령 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국 중심으로 정치, 언론, 위생이 종속되어 있는가. 살인 추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군부 정권의 파수꾼이 된 경찰들이 살인을 막을 수 없었던가. 마더 같은 경우는 얼마나 폐쇄적인 지역사회가 약자들을 더 약자로 만드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영화는 정말로 복잡한 텍스트,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그런 텍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준호 영화에 나타난 소녀의 재현을 가지고 그의 영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봉준호 영화를 볼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영화 해석, 영화 비평을 하시는데 이 짧은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